그런데 거기는 입학하는 학생들 또 어떤 걸 가르치는지 이런 게 다 비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지만 대학원의 경우는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 그러니까 사이버전 사관학교입니다. 일종의 사이버전 사관학교인데 정보보대학원 밑에 하부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학부 조직은 1년에 30명씩 뽑는데 이제 애들 신상 그 교과목 이게 전부 비밀입니다. 왜 비밀로 해야 되죠? 이번에 사실은 그 이태리 해킹팀에서 그 해킹 툴을 사온 데가 마침 국정원이라고 알려지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의 모든 조직 하는 행동이 이태리 해킹팀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은 나오면 전부 다 우리 국가 사이버 조직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학생들입니다. 장교로? 예, 장교로 전원 소위로 인간해서 사실은 국가 사이버 연구소에서 근무할 학생들입니다. 진짜 사관학교군요. 7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사관학교처럼 학비도 전액 면제하고 매월 또 어떤 50만 원씩 용돈도 주고 그래서 생활비도 줘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입학하면 이제 애들 걱정 안 하시죠. 이 사이버 국방학과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1년에 인가받아서 1, 2학번 12년도부터 신입생을 처음 뽑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계 최초입니다. 2, 3, 4, 5 이제 졸업반이에요? 내년 2월에 졸업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세계 최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학생, 이 새로운 인력 양성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지금 많이 보고 있죠. 그 학생들이 참 기특하죠. 왜냐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다 의대 가고 서울대 갈 실력 되는 애들인데 와서 저희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애들도 배우는 학점도 거의 의대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30명씩만 배출해 갖고 됩니까?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0명씩 배출하고 싶은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봉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쪽 사이버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때 천안함 사태를 겪고 나서 다음은 사이버 공격인 것 같다. 그래서 이미 당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은. 그래서 제가 2011년에 국방장관 계시는 김관진 실장님이 그때 결단을 내리셔서 예산도 타고 인가해 주셔서 12년부터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커져야겠죠. 사이버 국방학과 정보보호대학원 이런 게 다 세계 최초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대단한 일 하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동시에 제 머릿속을 딱 치는 게 다른 나라는 왜 이런 걸 안 만들었을까? 다른 나라는 이런 걸 안 만들어도 되게끔 보안산업 자체에 넓은 바다와 같은 풀이 있는 거구나. 우린 그게 워낙 약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건이 좀 더 나아지면 특수한 목적의 학과를 안 만들어도 컴퓨터공학과라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동안 너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상대책이 필요하죠. 이런 어떤 해킹이다, 또 사이버 심리전이다, 이런 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남북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의도와 목적만 좀 달리하면 자기 정치적 상대방, 야당, 특정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해킹하고 뒷공작하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칼이 있으면 칼은 좋게 쓰면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만 칼은 또 살인 도구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칼 못 만들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을 비롯한 그런 정보당국, 군 이런 데서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죠. 다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법을 어기고 정치적 목적이나 네. 위법한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찰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의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예. 그런 나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래서 칼을 안 만들 겁니까?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우리가 다 개발하고 다만 그것들이 적절하게 맞아요. 합법적으로 사용되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사회적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그 어떤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 말이죠. 예. 그런 것들도 뭐 일각에서 보면은 뭐 법원에 신청해서 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감청을 하도록 한다. 뭐 해외 공작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뭐 한다. 뭐 이런 나름의 규칙이 있는 모양이에요. 현재에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우리 사회가 지금 뭐 하지만 우린 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많은 예를 들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예.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이 벌써 한 20년 전에 다 유선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통신 보면 휴대폰 지나서 스마트폰, SNS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통신 도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법이라든지 이런 운영 부분도 같이 개를 같이 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우려라든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 법이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는 예를 들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여러 가지 창과 방패에서 방패가 구시될 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돌아가게끔 작동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번에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 감청 같은 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아까 산업기밀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과 내통하는 우리 간첩이라든지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판사께서 심사하셔서 영장을 발부해 주면 영장이 작동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좀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면 휴대전화나 이런 것도 감청하려면 별도의 감청 장비, 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을 바꿔보자는 거는 그런 시설은 갖춰두자, 갖추도록 의무화하자, 이제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갖추면 누구든지 휴대전화 다 감청당할 수 있고 도청당할 수 있다라고 걱정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잡아야 할 간첩 잡기 위해서는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대신 사전 사후 통제만 잘하면 된다. 이런 찬반 양론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그런 그 사전 사후 통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 이게 먼저죠,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 2013년에 스노드 사태 때 보면 NSA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이버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 당시 원래 NSA는 미국민을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FISA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해외는 광범위하게 감시해도 되지만 미국 국내 미국민을 갖다가 하려면 이 외국에 있는 스파이하고 내통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무차별적으로 했다고 밝혀졌는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니까 3분의 2가 우리는 있다? NSA를 믿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정보기관이 국정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그런 국민적 믿음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골탈퇴하는 모습을 가질 텐데 이거에 있어서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확실히 자해행위를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정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또 기업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오늘 저랑 인터뷰에서 빼먹은 대목이 일반 국민들 컴퓨터 쓰고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 아닙니까?
매일 그걸 쓰며 살고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쪽에 대한 보안 의식 우리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죠. 제일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보통 안전이나 이런 거는 일단 국가가 지켜줘야 되지만 국가 사회에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 이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을 한 4개쯤 깔고 있었는데 이게 암호 특보가 되니까 사실 비밀스러운 것도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 10개를 깔았습니다. 아, 그래요? 백신 10개를 깔으니까 사실은 배터리가 금방 닳고 자기들이 충돌하고 문제가 있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휴대전화기에 백신을 10개나 깔아요? 그만큼 우리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분야가 이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감하게 돈을 주고도 더 나은 백신이 있다고 하면 그 백신을 살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궁금증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차원이라든지 그래서 근거 확실하지 않은 걸 갖다가 그냥 퍼날르게 한다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SNS를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한다든지. 그 퍼나르다가 사실은 악성 코드가 다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지난주에 한수원 해커가 또 새로 자료를 갖다 발굴했다고 하면서 트위터하고 드롭박스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드롭박스에 들어가본 사람들 백신 악성 코드에 많이 감염됐습니다. 거기다 같이 심어놨어요? 심어놨어요. 그래서 기자들 중에 악성 코드 감염된 기자들 많습니다. 참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나쁜 짓을 하네요. 맞습니다. 자기를 주목받기 위해서 뭘 공격하고 공개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또 감염시키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먼저 그러니까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그다음에 또 뭘 해야 그리고 됩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웹사이트들 보면 이게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 방문하기만 하면 악성 코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다 감염돼요. 그런 거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개인 차원의 문제 정리했고 이제 기업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배임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많은 자산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산업기밀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핵심 인재, 많은 자산들이 전부 사이버 정보로 보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로 보관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해킹당한다든지 그래서 빠져나가면 기업이 엄청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CEO,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카드정보 유출 사건처럼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그것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에 당연히 어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해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투자가 늘어나면 하나의 큰 산업이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거고 우리도 그 산업을 키워서 수출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창조 경제 여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창조 경제 처음 컨셉을 잡은 것이 이스라엘 탈피오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사이버 보안 그쪽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그리고 인재를 양성해야 인재 되고 양성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크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사이버 해야죠. 세상을 지키는 것도 별도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의 임무를 보면 통합방위법이라는 데 보면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것이 군의 임무다. 이랬는데 거기다가 사이버도 들어가고 우주도 들어가고 우주. 왜냐면 우주라는 게 특히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게 더 이상 영화 속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사이버는 제4의 전장이고 예. 우주는 제5의 전장이다. 5의 전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같으면은 뭐 우주는 좀 아직 남았지만 사이버는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이버 세상에 국방장관 해야죠. 금융감독위원장 해야죠. 심지어는 뭐 교육부 장관 해야죠. 아니 경찰청장도 해야죠. 그럼요. 혼자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아이, 잘 말씀. 국정원장도 들어오시고. 그러니까요. 저 사실은 이 안보특보되기 전에 직함이 각종 정부 한 10개 부처 예.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나 첫 자문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대검의 사이버수사 자문위원장부터 예, 해서 예. 그게 이제 그만큼 사이버는 우리 현재 현실 세상의 또 다른 이면으로서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혼자 그걸 다 못 하시니까 예. 이제 거기 가서 하셔야 할 일의 첫 번째가 예. 그런 사이버 분야에 제가 쭉 열거한 국방, 예. 금융감독, 국정원, 또 뭐 교육 파트 모든 그런 분야를 다 좀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예, 잘 맞습니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게 첫 임무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보특보가 되고 네. 처음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EBS니까 제가 흔쾌히 했는데 우리 진행자 교수님도 계시지만 왜냐면 사이버 쪽에서는 사람이 곧 무기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람을 기르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EBS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이버 세상 이렇게 말만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고 그 안에서 세워야 할 법과 원칙이 또 얼마나 많은지 예. 새삼 인식의 전환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